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출발새 아침이 봄 개편으로요 새로 준비한 코너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각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 뉴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관유라고요? 자, 만관유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전해드릴 만관유 이현웅입니다. 이현웅 아나운서는 많은 관심 받는 아나운서. 우리 앵커님이 만관유가 어떤 단어인지 좀 잘 모르셔서 이렇게 더듬으시는 거죠? 아직까지 좀 익숙지 않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만관부라는 유행어 혹시 아세요? 만관부요? 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줄임말로 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이제 말인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음을 조금 따서 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다 해서 만관유 이렇게 코너명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만관유. 네. 만관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만관유에서 전해줄 내용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 많이 달리고 있는 뉴스들을 제가 좀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앞으로 꾸려나갈 예정이고요. 예. 한 3-4개 정도의 주제를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지금 좀 중요한 또 재난방송이 2가지 들어와서 그래요? 요거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재난방송. 네. 예. 조금 전 7시 50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 안내 방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순차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70에서 74세는 5월 6일, 65세에서 69세는 5월 10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요. 5월 27일 동시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60세에서 64세는 5월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6월 7일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호자께서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렇게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도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 1339나 지자체 콜센터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7시 56분에 역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양돈 농장 차단 방역 강화 내용입니다. 5월 4일 강원 영월군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양돈 농장 종사자는 돼지 방사사육 금지, 멧돼지 ASF 검출 지역 입산 및 산나물 채취 금지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만관유 많은 관심 받는 뉴스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네, 방금 이 재난방송에서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65세에서 69세에 대한 사전 예약, 백신 사전 예약이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지난 3월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 부터 이제 시작했었는데 예. 요즘은 그러면 이제 이런 직종 관계없이 분야 그렇죠. 관계없이 나이만 해당하면 맞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할 수 있다. 예, 당연히 의무는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앞서서 안내해드린 대로 1339 콜센터 등을 이용해서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예. 제가 이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 예약이 있고 대리 예약이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본인 인증을 거쳐야 됩니다. 공동 인증서를 통해서나 예. 아니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젊은 세대들은 잘하지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어르신들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리인 예약도 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리 예약이면 당연히 가족이 대신 시행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얘기인가요? 대리인이 이제 본인 인증을 역시나 하긴 해야 되고요. 예. 접종 받으실 분의 성함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는 예. 알아야 됩니다. 예. 이 2가지를 기입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약하면 접종은 언제부터 하는 네. 겁니까? 지난 6일에 예약을 시작한 70세에서 74세 그리고 오늘부터 예약하는 65세에서 69세는 5월 27일부터 5월 27일? 이달 27일부터 예. 6월 19일 사이에 맞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에 대한 사전 예약도 받는데요. 예. 이 분들은 6월 7일에서 19일 사이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당되시는 분들, 가족분들 저 방금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서요. 백신 접종 수월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제목은 제가 좀 무식하게 좀 읽겠습니다. 후 중국 백신 긴급 승인 누가 긴급 승인했나? 제가 좀 무식하게 말씀드렸죠? 예, 다 아시면서 예. 또 우리 또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세계보건기구입니다. WHO에서 네. 그동안 이제 검토하고 있던 중국 백신이 두 가지예요. 네. 시노팜 백신, 시노백 백신인데 네. 그중에서 시노팜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먼저 우리 보통 뭐 익숙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건 다 서구권 백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영국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럼 당연히 비서구권 네. 이게 처음이다? 예, 지금까지 예. 5개의 서구권 백신이 이제 긴급 승인을 받았었는데 예. 이번에 6번째로 승인을 받았고요. 비서구권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긴급 사용 승인했으니까 뭐 효능이 입증됐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WHO의 전문가 전략 자문 그룹이 이제 검토를 했는데 예. 유증상자와 입원 환자에 대해서 효능이 한 79% 정도로 나타났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면 물론 다른 백신들 제가 듣기로 기억하기로 90% 보통 넘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일단 WHO 기준으로 보면요. 예방률이 예. 50%가 넘으면 최소 기준을 만족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70%를 넘으면 이게 효과적인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79%면 문제가 없다. 예. 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단서를 달았던 게 18세부터 59세 일반 성인에 대한 예방 효과만 확인을 한 상태고요. 6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는 예. 임상 시험 참여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효능을 확실하게 추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현영 아나운서 오늘 이제 만관유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소화를 못하고 오늘은 첫 시간은. 예, 오늘 더 중요한 또 이제 예. 요 예. 재난 방송 전해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괜찮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커피 한 잔에 아침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시럽자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네, 그다음에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연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요. 저도 보니까 좀 흐리네요. 비가 온다더니 비가 또 네네. 좀 내리는 것 같고요. 자, 먼저 저 얘기 좀 해보시죠. 그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새 장관 후보자 지금 여야 입장이 다른데 어제 보니까 고위당정청 협의했고요. 보니까 뭐 언론에서는 자꾸 낙마 가능성 한 명이라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원래 인사라는 것이 이제 뭐 어려워진 정국을 돌파하는 그런 뭐 최신 용어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인사는 사실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타난 그런 어떤 민심 이런 것들을 적극 수용하면서 전국을 정면 돌파해 가면서 쇄신 의지를 다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기대에 비하면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많아진 좀 다소 마음이 무거운 그런 국면으로 청문회 이후에 접어들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당정청 협의회를 했을 텐데 거기에서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논의는 없었다 이야기하지만 아마 송영길 대표 체제의 새로운 지도부가 당이 들은 국민의 민심을 들은 그대로 아마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역대 청문회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면 뭐 낙마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지만 그것은 낙마할 수준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오늘 청문보도 채택 이제 국회의 시간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이제 어떤 결론들이 날지 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이전까지도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많이 실망한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일부는 포기, 또 일부는 여전히 분노를 멈추지 않으셨던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많은 흠결 있는 사람들이 통과를 했다고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청문회를 두고 또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민심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하 의원님. 네, 인사청문회 이번에 저는 많이 국민들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9번의 민주당의 단독 처리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좀 고민을 하시는 이유, 4.7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의식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임기가 한 1년 남짓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장관들이기 때문에 나서는 사람들이 적고 또 적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얘기하셨던 인사 7원칙이 하나도 지켜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에 어떤 변명도 또 어떤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부적격으로 판명된 3명의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저는 국민의 민심은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야당은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YTN 홍보센 출발새 아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여의도 실업자들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에 전화 연결선택과 고르지 못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라인펀드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자, 뭐 특혜인지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뭐 후보자는 뭐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강조했고요. 자, 먼저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후보자는 따님의 일이라고 또 사위가 경제 주체라고 본인은 모르신다고 얘기는 했지만 라인펀드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물의를 일으켰던 일종의 금융 사건이고요. 또 거기에 사위와 손주와 딸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만 받을 수 있는 특혜 조건으로 그 펀드를 구입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 정권의 여러 가지 펀드와 관련된 게이트라고 의심받을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가 모르는 것으로만 답변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본인이 이런 부적절한 펀드에 또 가족이 연루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조속히 라인펀드와 관련된 정치권의 인사들의 수사가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 행안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서 대다수의 의혹들을 좀 야당도 인정하고 지나간 측면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좀 촘촘하고 엄격한 잣대로 그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뭐 김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 절차 보면 이제 임명 동의안 심사 보고서 채택해야 되고 국회 인준제 남아 있는데 자 박수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잘 통과되겠습니까 보시기에? 예, 뭐 무난하게 통과를 되리라 생각하고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 라임 사태 의혹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야당은 아마 의도가 있을 겁니다. 김부겸 후보자 자신도 프레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5명의 장관 후보자 뭐 인준된 분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결단을 압박하는 그러한 연계 수단으로 별 무리가 없는 그러한 김부겸 후보자의 라임 관련 뭐 이런 것들을 좀 무리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충분하게 청문회 과정에 소명이 됐고 또 라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 많은 서민들의 피해를 생각할 때 마침 또 공교롭게도 오늘 국민의힘의 전 도당 위원장 윤갑금 전 대구 고검장께서 오늘 또 뭐 형이 확정돼서 한 뉴스가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도 김부겸 후보자 관련이 없는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들어지는 것은 김부겸 후보자 본인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앞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압박 뭐 이런 것들이 크고 그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 지금 내부 좀 보죠. 그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는 저번에 꺼냈는데, 당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경선 연기에 대한 지금 뭐
이거 반대하는 분들 보니까 많고요. 적지 않고. 어떻게 상황이 좀 가고 있습니까? 박수현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내의 어떤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일부 개개 의원 한두 분이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 당내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자거나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거나 전혀 그렇진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김연아 의원님, 네. 이건 상대당 얘기지만 이렇게 좀 경선 얘기 나오는 거, 연기 나오는 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앞서가던 대선 후보자들의 어떤 큰 예. 구조가 예. 변화가 생기는 저는 하나의 조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뭔가 지금 앞서 있는 후보에 비해서 후발적으로 시작하는 후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당 사정에 따라서 당원 당규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때도 좀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너무 당원 당규가 자주 바뀌고 경선의 룰이 바뀌는 것은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의 대선 경선 구도가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좀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한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예, 박소연 위원장님, 만약에 혹시나 이게 경선 연기론이 좀 더 논의가 된다면 혹시나 당원 당규 이게 고치는 거 이거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당원 당규 문제가 전당원 투표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문제는 그 당무위원들 의결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그 당내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국민의힘과 연계가 돼 있어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다 아셨습니다만 저희는 후보를 선출해 놓고 막연하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야권 단일화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선거의 여러 가지 공학적 주도권을 저희가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선거 180일 전인 9월 9일까지 후보를 미리 선출해 놓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야권은 지난 4.7에서 어떤 좀 속된 얘기로 재미를 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논의를 또 제3지대의 단일화 논의 굉장히 지난하면서도 길게 갈 건데 거기에 어떤 온통 대선의 선거의 어떤 프레임을 다 거기에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어떤 전체의 판세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내의 어떤 계파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전략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아마 고민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광주 찾았습니다. 이제 5.18 민주묘지 묘역도 참배를 했고요. 자, 민주당은 광주정신 계승, 국민의힘은 이제 희생자 유족 사죄했고요. 자, 어떻습니까? 김연아 의원님, 이런 모습 바람직한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인 아픔, 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정파나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5월에 5.18 민주묘역에 가서 여야 정치인들이 참배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해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군 관련된 사고에 있어서도 조금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정치권이 우리가 역사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길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모두 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간다고 했는데 보니까요? 네, 오늘 초선 의원들이 또 추가로 방문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장님, 이렇게 국민의힘 보니까 초선 의원들도 오늘 간다고 하고 이런 이제 계속적인 흐름 어떻게? 당연히 가야 되고요. 저희가 역사와의 화해를 당연히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사를 바르게 정리하는 토대 위에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집권했던 시절에 군사 독재 시절 등을 포함해서 어떤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진상 규명에 협조하고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발 약속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던 국민의힘이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반성하고
다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쭉 방문하고 손원일 제독과 김정호 장군 6.25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 장군의 묘역도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5.18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대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거나 할 때 또 봉화까지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하고 또 사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진심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여줄 때 우리 역사는 서로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요 취임 4주년 이제 임기 이제 꼭 1년 남겨두게 됐는데 4주년 특별 연설을 하시는데 자, 어디에 방점을 찍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박수현 위원장님 먼저. 예, 당연히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남은 1년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 코로나 극복과 부동산의 안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 이제 방점을 두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나라 경제는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지난 4월 30일 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그 한국이 예측을 뛰어넘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가장 그 중요한 유일한 나라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하루 전인 4월 29일에 아마 IMF는 한국이 이 코로나 정책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함으로써 어떤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그 글로벌 경제 지수 측면에서는 나라 경제는 굉장히 그 잘 되고 뜨겁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이 어려운 계층 부문들에게 이것을 그 뜨거움을 이전시켜서 함께 뜨겁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은 1년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막 이런 부분들에 오늘 대통령의 또 연설, 요지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될 것이고 아마 그 사면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남은 1년 동안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실지의 내용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4년 동안 계속 보여주셨던 좀 자화자찬식의 실적에 대한 어떤 오만한 평가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남은 1년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먼저 겸손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의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처음 의도는 굉장히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방법적인 측면이나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거기서 그것으로 인한 정책 실패로 시장과 국민에게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준 것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좀 잘못된 현실 인식을 계속 주장한다면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등과 자영업자들은 너무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고 양극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함께 극복해 나가고 본인들의 잘못된 정책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어떤 겸손한 자기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는 쪽에 국민의힘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어쨌든 남은 1년 동안은 아무리 대통령이 노력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의 시간이 될 것이고 선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수정할 것들은 빨리 수정하는 그런 정책 전환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요.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김어준 라디오 1위 국민 사랑 받는다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코멘트 한 1분씩만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건 김연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김어준 씨와 또 TBS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고 또 굉장히 오만하게 특혜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두둔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여당에 대해서 건설적인 비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청래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평가하고 싶고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수현 위원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력한 보수 언론이나 많은 종편들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왜 한 말씀도 하지 않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좋습니다. 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알 권리가 있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보수 언론도 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듣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그 유력한 보수 언론이 이슈로 다뤄주지 않는 그 많은 주제들을 다뤄줍니다. 저는 한 존엄한 국민의 인간으로 한 국민으로 보면 저의 어떤 사고의 균형성을 어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바로잡아주는 그런 저의 어떤 한 균형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 편향성을 이야기하려면 다른 언론의 정치 편향성도 함께 지적을 해주는 것이 바른 태도다. 네. 그것이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칠 시간 됐습니다. 아까 여의도 실업자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 중에 이 전화 연결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방송의 일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께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전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책임져야 될 새 장관 후보자 5명 그리고 총리 후보자 부적격 인사 논란이 좀 있는데요. 자, 재보궐 선거에서 이제 확인된 민심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임명 강행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후보자별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구자령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임명 강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여태까지 임명 강행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네. 재보궐선거로 바뀐 민심 때문에 이번에는 좀 바뀐 게 이게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많고 그래서 낙마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의석수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다 법대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법만 지킨다고 충분한 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서 낙마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낙마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관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 제기된 문제 어떤 것이 있죠? 그 학창 시절 인종차별 및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 그 32차례에 걸쳐 세금 및 과태료 상습 체납 논란, 선거 투표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장 전입시켰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 그리고 자녀 부부에 대한 라인 펀드 특혜 의혹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내용을 따져보면 첫째로는 인종차별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기 살던 데 혼혈인이나 화교 출신들이 있었는데 짱꼴라 아이 놓고 이렇게 부르며 놀렸다. 네네. 나도 어릴 때 센 놈들이랑 어울리려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서 깊이 사과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는 학교 폭력 문제 그리고 또 이게 또 발언에 대해서는 모욕죄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따져볼 수 있는데 워낙 옛날 일이니까 법적으로는 공소시효 소멸시효 다 지난 문제라서 지금 이제 도덕성 차원에서 문제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낙마까지 거론하기는 좀 법적으로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세금 안 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32차례나 차량이 압류될 정도로 굉장히 상습적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인데. 그러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렵던 시절에 벌어진 일인데 체납 사실 인정하며 부끄럽게 여긴다. 이것도 이제 사과를 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체납이 하면 이제 가산금이 붙거든요. 그래서 가산금 붙은 것까지 해가지고 납부를 다 했기 때문에 그 체납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르는 제재는 다 수행을 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낙마 사유로 거론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학교 폭력, 인종차별 발언 그리고 상습 체납 이거는 이제 일단 그렇죠. 낙마 사유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남은 그러면 것들이 또 결국은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자녀
라인펀드 의혹 아니겠습니까? 예. 위장 전입 의혹도 있죠. 예, 이게 법적으로는 가장 뜨겁습니다. 먼저 라인펀드 의혹은 김 후보자 차녀의 부부가 라인펀드에 가입했는데 조건이 환매 수수료가 0%다. 그리고 환매가 매일 가능했다. 사실 저도 펀드에서 이런 조건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특혜라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거다 이렇게 증인을 하기도 했는데 김 후보자는 완전히 분리된 가게이기 때문에 전혀 나랑 관련이 없고 나는 몰랐고 그리고 차녀의 부부도 라인펀드 피해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공교로운 점이 있어가지고 의혹이 되는 것 자체는 이제 수긍하는 바가 있는데. 김부겸 후보자하고 연결된 스모킹 건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물론 연결이 되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지금 구성할 만한 사실관계 자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낙마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또 문제되는 거는 오히려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더 큽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선거용 위장 전입 의혹이 있는데 수차례 선거 직전에 주소를 이제 그 선거구로 옮겼다가 선거 끝난 다시 또 돌아갔다. 이게 좀 반복이 됐었고 또 딸이 셋인데 그중에 막내딸이 만 17살이라서 투표권이 없을 때는 딸만 그 마지막 막내딸만 남겨두고 다른 가족들이 옮겨왔다 다시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막내딸이 세대주가 됐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좀 이례적이다.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이거 고발 사안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회 동의 절차 진행되는 과정에 다른 장관들에서 낙마가 생기면 아마 요거는 좀 수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하시니까 또 낙마 얘기하니까. 뭐 낙마 언론에서는 1순위, 2순위 얘기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임혜숙 거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되는 것도 굉장히 좀 사안별로 많은데. 좀 많죠? 그래서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거 보면 아파트 다운 계약 의혹, 위장 전입 의혹,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란, 국가과학기술연구의 무자격 지원 논란, 논문 표절 논란, 이게 지금 항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의혹 하자 종합 세트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은 레임덕 기차의 터보 엔진 단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상 낙마 1순위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인들은 단 하나라도 하기가 힘든데. 그렇습니다. 가능했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 따져보면은 뭐 항상 빠지지 않는 위장 전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주민등록법 위반 이런 거 문제되고 다운계약서 탈세 문제도 있는데 임 후보자 보니까 종합소득세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돼가지고 세금 문제가 그다지 좀 깔끔하진 않다. 그리고 이것도 탈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과소신고인데 몰랐다. 이번에다 납부했다. 죄송하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뭐 국비 지원으로 해외 유학 학회를 다녀오면서 성인인 자녀들을 데리고 갔다. 이것도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해외에서는 뭐 권장이 된다. 뭐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사비를 지출했다. 이제 이렇게 냈는데 사비 지출 부분도 명확하게 이렇게 자녀 부분까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지출된 걸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숙소도 뭐 하나를 썼다라고 하는데 원래 혼자 쓸 법한 방에 3명이 이제 꾸겨 넣어가지고 잤는지 아니면 3명을 하니까 방을 형식상 하나를 잡고 큰 방을 잡았는지 뭐 또 이것도 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른바 스위트형.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부적절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이제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청문회에서 사실은 뭐 일부 일각에서는 이렇게 어떤 뭐 대응을 좀 잘 못했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자, 또 그 논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논문 얘기가 가장 또 학자로서는 도덕성 문제, 뭐 표절 문제 여러 가지로 가장 이슈가 될 법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같은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인데 남편이 또 제자의 논문이 발표가 됐고 그 유사한 내용이 그 이후에 발표됐는데 남편을 1저자, 본인이 3저자로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제자의 연구 실적을 가로챈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발표된 것들을 따져보면 남편이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하는 시점에 그게 한 10여 차례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거는 남편에 대해서 논문 내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적 가로채기, 논문 내조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표절 문제도 될 수 있고 논문 심사, 승진 심사에서 이게 자료로 반영됐을 거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이런 것들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본인이 아니라 네. 그 부인이 먼저 그 도자기 한 1,000몇 점 가지고 들어온 거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더 놀랐는데 예. 그 박 후보자가 주 영국 대사관 공사참사관 지내던 시절에 아내가 1,250점에 걸친 이제 그런 네네. 도자기를 갖고 왔다. 이게 근데 세관에 이제 신고 안 하고 네. 관세도 안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외교행랑 쓴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이제 추가로 문제됐지만 외교행랑은 아니다. 네, 이제 극구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외교행랑을 쓰면 더 문제가 되는 거지 외교행랑 아니다라고 해서 이 논란이 잠재워질 사안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관세법 위반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만 문제되고 있는데 박 후보자가 알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아, 있고 그럴 수 공범인지 있겠죠. 아닌지 따져볼 문제인데 예. 관세법 위반만 문제되더라도 이게 사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예. 그 박 후보자 같은 경우에 쓰던 물건이라서 가져왔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면세되는 범위도 쓰던 물건에 대해서 이사로 이제 갖고 왔다 하더라도 예. 가족들이 썼을 만한 범위, 합리적 범위로 인정이 돼야 되고 3개월 이상 썼을 뿐만 아니라 갖고 와서도 자기가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지금 사실관계에 파헤쳐 보니까 갖고 와가지고 판매한 것까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게 해명이 석연치 않고 사실 해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예. 관세법 위반일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관세 포탈액의 5배의 벌금 이렇게 굉장히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예. 논란이 아마 가라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또 뭐 박준영 후보자 자체가 뭐 재산도 거의 없는 뭐 청렴한 그렇죠.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안타까운 분도 있긴 한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노영국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논란은 뭐 저거 아닙니까? 그 위장 전입도 있었지만 그 세종에 있는 아파트.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무원 특별 분양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예. 샀는데 예. 근데 거기에 실거주한 적은 없고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예. 관사에 머물거나 이렇게 이제 보유만 쉽게 했다가 2억 원 이상의 이제 차익을 남기고 팔았다. 예. 이게 그러면은 그 자기가 맡을 업무 국토교통부 업무하고 그 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예. 논란이 본인 책임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뜨겁고 예. 자녀가 이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그 내용을 쭉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다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뭐 부정수급이다 허위수급이다 이렇게 할 정도까지의 스모킹 건은 없기 때문에 예. 그 장관 직책과 맞는지 아닌지 이것만 논란이 되고 있어서 지금 예. 현재로서는 그나마 낫다. 지금 그래요? 높은 상황이긴 예. 한데 그 셋 중에 그나마 낫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낙마할 사람이 한 명은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던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낙마는 나올 것 같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고 한 예. 명인지 두 명인지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는 강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었는데 예. 지금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되면 30명이 넘어가 버리고 장관급 인사를 강행한 게. 그러니까요. 근데 역대 지금 이전 3번 정권에서 합친 숫자를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숫자가 벌써 30이 돼 버리면.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뭐 제가 일을 하다 보면 법대로 해 이런 얘기 하는데 법이라는 게 합법의 최소한을 정해놓은 거지 그게 예. 항상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합법 안에서도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법도 지키고 그 안에서 정치적인 지혜도 짜내서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연구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은 이번 사안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셔야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겨울 스포츠 양대 산맥 배구는 진작에 끝났고 어제 남자 농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KGC 인삼공사가 챔피언에 올랐는데요. 예. 정규리그 우승팀 KCC의 4연승을 거두면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우승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한번 소개했었는데 설교수라고. 설 교수님? 예. 네, 농구 선수가 아니라 예. 한도 차원 높은 곳에서 농구를 강의하는 것 같다 해서 설교수라는 별명이 붙었죠. 예. NBA에서 5시즌을 뛴 설교수 썰린저 선수가 어제도 42점 15리바운드. 무지막지하겠네요. 네. 42점, 15 마지막 리바운드. 명강의를 네. 마쳤고 예. 그 뭐 90점으로 골밑에 오색은 또 외곽의 변준형, 전성현, 뭐 수비 스페셜리스트 문성곤 선수까지 국내파도 펄펄 날면서 뭐 적수가 없다. 예. 이길 수가 없었다. 이런
뭐 경기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인삼공사는 6강에서 KT의 3연승 거뒀고 4강에서 현대모비스의 3연승 거뒀고 예. 챔피언전에서 KCC의 4연승 거두면서 10연승 그야말로 쾌속 질주 펼쳤거든요. 그래요.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에서 10전 전승 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요. 인삼공사 세 번째 우승이고요. 이제 신흥명가라고 명함을 조금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삼공사. 인삼, 홍삼, 산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네. 잘하나요? 네. 예. 자, 설교수 효과. 자, 챔프전 MVP도 탔죠? 뭐 당연한 결과죠. 기자단 투표 86표 중에 55표를 얻었습니다. 예. 뭐 썰린 적 없었어도 우승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시즌에도 뛸까? 요게 문제죠. 그래요. 뜨겁게 안녕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예. 당장 모레 수요일에 출국을 한다고 해요. 일단 이 선수가 NBA 주전이었지만 중국에서 2시즌 뛰고 무릎 부상으로 사실 잘 뛸 수 있나 물음표가 붙었다가 이제 얼떨결에 한국에 온 선수거든요. 예. 인삼공사 활약을 보면서 다시 NBA에서도 이 선수 쓸만하구나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올해 3월에 교체 외국인 선수로 와서 KBL 평정하고 이제 다시 떠나게 됐고요. 일단 김승기 감독도 얘기를 해보면 이기고 싶다던 그분을 이겼습니다. 동부와 KT 또 인삼공사까지 무려 9시즌을 코치로 보좌했던 예. 전창진 감독. 예. 인연이 끈끈한데요. 이번에 전 감독이 이끄는 KCC를 4연승으로 눌렀죠. 4강에서도 최고 명장으로 꼽히는 만가지수가 있다는 현대모비스의 유재학 감독을 격파했습니다. 예. 김승기 감독 어제 농구가 더 발전하려면 젊은 감독들이 이분들을 이겨줘야 된다. 기회가 되면 또 이겨서 또 축하받겠다. 청출어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출어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토트넘 손흥민 선수 자 주말에 새역사 썼네요. 네, 올 시즌 정말 뭐 최고의 시즌, 뭐 최고의 전성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뛸 때마다 새 역사인데 예. 지난 토요일 밤 뭐 치맥과 함께 보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렇죠. 리즈 상대로 득점포를 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7번째 골이자 시즌 22호 득점이에요. 4년 전 21골을 넘어서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넣은 시즌 최다골이고요. 예. 리그 17골도 무려 1985, 86 시즌 레버쿠젠의 차범근 전 감독이 넣었던 17골과 타입니다. 예. 이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딱 3경기 남았거든요. 이제 손흥민 선수 골 넣을 때마다 역사인데 남은 3경기에서 리그 20골 채울 수 있을지 또 시즌 공격 포인트 40개 달성할 수 있을지 뭐 이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쇼트랙 심석희 선수 소식도 있죠? 네, 2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 달았습니다. 저도 어제 태릉 빙상장 국가대표 선발전 현장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알던 그 심석희, 압도적인 심석희로 돌아왔어요. 그래요. 예. 키가 175거든요. 예. 시원시원한 다리가 정말 긴데 시원시원한 스케이팅 기술 여전하고요. 경기 운영 또 체력까지 겸비해서 흠잡을 데 없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여자부 종합 우승을 달성했고요. 예.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소치, 평창에 이어서 베이징까지 3회 연속 올림픽에 나서게 되는 거고요. 예. 사실 심석희 선수 뭐 수사랑 재판받으면서 그동안 힘겨운 시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은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더라고요. 눈가가 그래요? 좀 촉촉했는데 네. 기자회견하면서 뭐 고마운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었다. 올림픽 3회 출전도 이제야 조금 실감이 나고 생각보다 더 기쁘다 하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어제 무관중인데 쇼트랙 팬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밖에서 간이 팬미팅이 열렸는데 어. 꽃다발 주고 셀카 찍고 참 즐겁고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 저도 근무였는데 제일 재밌었던 순간은 롯데 이대호 선수가 포수 마스크 쓴 그 그래요? 장면이었는데 이거 내일 다뤄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